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의 뭐 한 번 정도 정리할 기회가 더 좋은 집 가지고 하는 강의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선택형 문제의 뭐 거의 끝이죠. 끝부분을 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를 맞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매번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어려운 거 몰라서 시험 못 보진 않아요. 당연한 걸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회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 피시고, 자, 1번 지문 보시죠. 자, 실질적 의의에서, 원래 이제 음영 있는 거 보기 전에 원래 지문 먼저 보고 음영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자, 맞는 얘기고, 우리가 아주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통일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한다. 그렇죠?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뭐를 중요시하는 거냐? 체계성을. 형식을 불문하고 통일성, 체계성 이런 얘기는 상인한테만 적용되는 걸 이렇게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법, 호모법 다 상인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아서 부르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 의의, 음영을 좀 보실까요?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우리가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 맞잖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상법을 두 개로 나눠. 형식적, 실질적. 뭐가 중요해? 실질적이 중요해. 실질적인 상법이 존재하는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법원. 그 법원의 세 가지가 뭡니까? 재정법, 관습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통거래 약관이란 말이에요. 보통거래 약관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약관은 이제 법원성이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리고 법원과 관련해서는 자, 2번 볼까요? 2번. 자, 상법은 제1조에서 민법이 상사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맞죠? 민법에 적용돼요. 근데 이는 민법이 실질적 의미로서 상법의 존재 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1번에서 봤죠? 통일성을 중요시한다. 그 얘기는 상인한테만 적용되는 법을 다 모아놓은 거다. 인데 민법은 그렇지 않잖아.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적용되냐고? 일반법이니까. 상법의 규정을 다 두는 것이 아니어서.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상관습법은 상법전 관계에 있어서는 보충적 효력이 있으나, 자, 상관습, 보충적 중요한 표현이죠. 규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겁니다. 없으면, 재정법이 없으면. 자, 근데 민법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관습법이 민법전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렇죠. 어쨌든 상관습법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입니다. 민법을 이겨요. 그렇죠? 자, 4번. 얘는 매우 잘 나옵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매우. 자, 판례에 따르면 예금 통장에 제시가 없어도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형과 미리 개출된, 뭐 옛날 표현이에요. 이거는 개출된 인형이 맞기만 하면, 도장이에요, 도장.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 거래에 있어서 상관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유사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외우면 돼요. 예금 통장 뭐 이 단어가 나오면 관습법 아니라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들. 뭐가 관습법으로 인정됐냐 안 됐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이게 옛날 판례라면은, 자, 별 2개 붙여놓은 거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5번입니다. 비상인감사는 상인감사의 유고시에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아시겠죠? 비상인감사라는 단어, 비상임이라는 걸 검색을 해봐. 그 상법을 키고. 없어요, 이런 단어는. 이런 관습도 없습니다. 구별 안 하잖아. 뭐 상인감사냐 비상인감사냐?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 약관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 법규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합의 구속,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동의했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법이야? 계약이죠, 계약. 자, 7번 보시면 판례에 따를 때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보통 보험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좀 끌어볼까요? 기니까. 자, 일단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하잖아요. 약관에 뭐 동의한다. 그러면 구속되는 거예요. 몰라도. 근데 자, 다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달리 약정한 경우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합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달리 약정한 게 있다면 그 약정이 이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야, 이거 몰라도 된다고? 야,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보험법에서 봤는데 명시 설명 의무가 있고, 요거 이제 설명해야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 아님? 맞죠? 맞는데 요 명시 설명 의무를 잘 몰라서 그래. 이 명시 설명 의무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이야, 중요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약관의 내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애들은 그냥 오케이 들어가 그러면 다 구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굳이 설명해야 돼요. 굳이. 구별할 수 있겠죠? 응? 이해됐지? 자, 8번 보겠습니다. 갑이 자기 처 정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정이 아니라 갑이다. 이건 이제 기출이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그 사업자 등록 명의가 누구야? 정이잖아. 근데 이건 관계가 없단 말이야. 상인이랑. 상인성을 따지는 거는 음영 봐봐. 실질적 귀속 주체야. 진짜 사장님, 영업하시는 분이 상인인 거고, 사업자 등록 명의, 납세 명의, 임차 명의 이런 걸로 누가 상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로 판단. 자, 9번.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17세 고등학생은 상인이다. 당연하죠. 미성년자 상인인데,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요 용어 때문에 그런데 상인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요거는 상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상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요거 권리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죠. 권리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야 된단 말이지. 요건 다르지. 상행위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할 때 공부한 요거거든. 행위 능력. 상행위를 혼자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상법에 어때? 규정이 없어.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반법인 민법.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 동의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상행위 능력은 없어. 근데 상인 능력은 있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지금 내가 얘한테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되죠. 물론입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볼까요? 이 판례는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자, 판례는 약 5,000평의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에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 판매상에게 위탁 판매하는 경우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거든요. 줄이면 뭐야? 과수원에서 사과 따다 파는 게 상인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죠, 요거? 원시재배업에 해당한단 말이야, 요거. 농업이야, 농업. 이 원시재배업을, 원시재배해서 이거 왜, 재배 왜 해?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46조에 걸리는데, 46조 1호에 매매가 있잖아. 구조가 기억나야 돼요. 이 매매 보시면은 요거는 매도도 포함되고 매수도 포함되는 건 맞아. 이건 맞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매도라는 것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원시재배는 여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분은. 응? 그러니까 46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 4조의, 이게 무슨 상인이지, 이거? 그렇지. 당연상인에 절대 해당할 수 없어. 왜냐면 이 46조의 당연상인의 개념이 뭐야? 자기 명의로 뭐 하는 사람?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분이 상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요게 안 된다면 요거거든, 요거. 요거인지를 판단한 거지, 이 판례는. 이해돼? 이 5조에 있는 요 이분 있잖아요. 이름 기억나시죠? 의제 상인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었나요? 설비 상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사회사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제 법인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인 경우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 뭐 설비도 없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어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죠. 이게 몇 조의 상인인지 여부를 판단한 거냐. 그 의명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의제 상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임,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중에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요 사과 파시는 분이 대도시에 있는 위탁 판매상에게 팔았다잖아, 사과를. 그럼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형태는 매매죠. 그렇죠? 근데 얘는 상인이 아니래잖아. 근데 이분은 돈 주고 사과 사서 팔겠죠. 이분은 46조 1호의 행위를 하니까 상인이 맞아. 근데 요거는 얘는 안 상인, 얘는 상인이니까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에 해당하지 않아? 상사 매매에 해당하지 않거든. 그렇잖아. 쌍방적으로 상행위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선택형 문제. 선택형. 좋습니다. 자, 11번 보죠.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법인격을 취득하므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지만, 일단 끊고요. 맞죠? 맞습니다. 이 등기가 창설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설적. 자, 해산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야. 왜냐하면 저 음형표시 보시면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청산이 사실상 종결한대.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상입니다. 이 단어가 법률상 이렇게 바뀌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죠. 어떤 걸 정리를 해보느냐. 보통 등기는 이제 대항 요건인데 아주 특이하게 이 창설적 효력이 있는 등기들이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많이 보는 합병 등기랑 지금 본 이제 설립 등기가 그래. 나머지는 다 대항 요건이에요. 합병하고 나서 합병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걔도 창설적 효력이 없어요. 걔도. 자, 사실상 종결. 사실상 종결.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약간 에이 참. 해산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뭐 해산 명령도 있고 해산 판결도 있고 해산을 결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결의하면은 해산을 등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등기한다는 건 그냥 공시하는 거야. 공시. 우리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근데 해산을 한다는 거는 이후에 업무 절차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청산입니다. 회사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변제하고 그리고 자녀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이 종결되면은 법인이 소멸하는 절차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종결은 이 일이 진짜 다 끝나야 돼. 실제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청산 절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청산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럼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응? 자, 12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틀리지 않기로 합니다. 자, 대한석탄공사는 상사회사는 아니라고 하여도, 자, 일단 끊어보고요. 공사 이런 애들은 상법상 회사가 아닙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설립 근거법이 있거든요. 뭐 대한석탄공사법 이런 게 있는데 그 1조의 목적 조항을 보면은 다 비영리라고 돼 있어요. 광물 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사회사는 아닌데 얘가 공사로서 원래 해야 되는 일 말고 광물을 채취해. 광물 채취는 어디에 들어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46조의 상행위에 들어가 있어요. 원시 채취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광물 채취 보이죠? 자, 이걸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는, 광물 채취를 해다가 파는 것에 한해서는 상인의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맞아요. 자, 그래서 위 공사가 피용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 광물 채취라는 상행위를 위해서 한 행위죠. 상행위를 위해서 한 행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변두리 과목이니까. 그 기본적 상행위를 위해,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보조적 상행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보조적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지만 여기도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에도 기본적으로 상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에 있지 않나요? 그래, 그게 더 짧으면 그게 적용되는 거고. 디폴트는 상행이라는 거예요. 보조적 상행. 그러니까 보조적 상행에 따른 퇴직금 채무는 상사채무다. 맞아요, 상사채무입니다. 그 보조적 상행인 게 일방적이야, 쌍방적이야? 일방적인 거지. 응? 근로자한테는 상행위가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번의 음형 표시 보시면 이걸 뭐 석탄공사를 회사라고 본 게 아니라 제한적 범위에서 상인성을 인정한 거야. 상인. 자, 13번. 자, 이거는 그냥 진리죠, 진리. 권한이 있는데 이걸 제한해. 내부적으로. 무조건 선의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지? 지배권 제한, 대표권 제한, 그리고 봐봐, 여러분. 직무집행 대행자 있죠? 그게 권한이 뭐로 제한되어 있어? 상무로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상무로.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항 못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권한이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대항을 못해. 뭐 등기하면 되지 않나요?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야. 권한 제한은. 응? 누가 지배인인 거는 등기사항이지. 대표이사인 것도 등기사항이고. 근데 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뭐 거래를 뭐 1억까지밖에 못한다. 이런 거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를 못해. 등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등기 효력이 문제가 돼. 그치? 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해야 하고, 그건 맞다니까. 맞는데 얘가 이제 이뤄내어서 내가 하는 거임. 이건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지? 응? 그러니까 아무튼 제한 나왔다. 권한 나왔고 제한 나왔다. 그럼 선의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 법에서 말하는 선의는 무중과실이고 다 무중과실. 그다음 넘어가서요. 상업사용인 볼까요? 자,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동회사의 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 이거 좀 한번 기억해 주실래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사랑 사용인이 겸임되냐? 됩니다. 돼. 이사가 지배인 될 수 있고 이사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어요. 왜 되냐고? 안 된다는 얘기가 없거든. 겸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상법이 다 가물가물한가 봐.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동안 또 뜸하다가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망설이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답답한 건데 뭘 배우는 데 있어서 뭐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봐야지. 그냥 빨리 저한테 물어보고 해결 보는 게 낫지 뭐. 아 그래도 좀 찾아보고 저한테 예의를 차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선생님들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교수님한테 갈 때는 적어도 책은 들고 가야죠. 지나가다가 제가 대학원 때 그러다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는데 그냥 이제 혼자 이제 논문에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가 궁금한 게 생각났어. 그래서 이걸 논의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교수님 다른 전공이었는데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뭐야? 그래서 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더니 나가. 책도 안 들고 들어와? 그런 건 예의가 있지만 저한테는 뭐. 자, 15번.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한다. 그렇죠. 이것도 잘 나온다 이거.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죠. 상인만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건 어때요? 요건 맞아 그러면?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야 이거는. 지배인이 지배인 선임 못한다고 했는데 지배인도 대리인 아니냐? 뭐 그렇긴 한데 일종의 대리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법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죠. 이건 안 되지 않아요. 됩니다. 자, 16번은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해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를 못한다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대리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등기의 효력 있죠? 등기의 효력. 걔는 등기 사항을 전제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7번 같은 애들. 자,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A가 지배인 선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B와 영업주의 영업상 거래를 한 경우 A와 B의 거래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자,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선임 자체로 N 지배인이 된 거예요. 유효하게 권한을 수여한 거고 그 권한을 행사했으면 나한테 효력이 미치는 거죠. 뭐 등기를 안 했다는 거는 나중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일 뿐이지 원칙은 그러니까 기본값은 효력이 미치는 거야. 이게 이해되지? 응? 자, 18번 볼까요?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시배서 양도받은 제3 취득자도 포함된다.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제3자 보호 얘기가 나올 때 상법에서는 전전 유통될 때, 그죠? 어음에서 이제 바로 나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 말고 또 배서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포함됩니다. 민법은 안 그래요. 민법은 안 그런데 상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전부 다 제3자의 범위가 넓다.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음영 표시 보시면 직접 취득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데 설마 이런 걸 틀리진 않겠죠. 민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19번.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는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자, 일단 끊어볼게요. 자, 지배권 행사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자, 이 말을 설명하자면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 뜻은 자, 그러니까 어음행위는 뭐 영업에 관련된 것 같아. 결제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거 맞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한 경우, 자, 일단 끊어볼게요. 개인적 목적을 고려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죠. 안 하니까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관적인 의도가 후진 거? 네, 지배권 남용이라고 부르죠. 이걸 지배권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뒷부분입니다. 이러한 범위, 남용의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이런 거. 나는 지배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외관이 있어. 그리고 나의 귀책 사유도 있어. 그래서 이게 성립했어. 표현 지배인. 그러면 얘가 한 행위는 나한테 유효할 거 아니야. 지배인이 아니지만. 그런데 얘가 남용했어. 이걸 내가 입증해. 뭘 입증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입증하면 남용으로서 무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요게 먼저 돼야 되니까 여기 1번에 이제 문제 제기하면 2번에서는 요걸 먼저 쓰는 거야. 표현 지배인. 근데 이 끝부분에 소결에 여기 성립하는 건 맞는데 얘가 이거를 남용했는데 이때 이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례의 태도를 쓰란 말이야. 연결고리가 붙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배권 남용에 대해서 보겠다. 남용이라는 거는 뭐고 그 남용의 효력은 뭐 원칙적으로는 이런데 예외적으로는 이렇다.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새끼 알았다. 입증해서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논점을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중간에 연결고리로서 얘한테도 요게 적용된다는 판례를 쓰고 내려가야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답안의 흐름이. 무작정 쓰고 그냥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잖아. 이게 없으면 배점에서 많이 빠지는 겁니다. 얘한테도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증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나가야죠. 이게 어딘가 넣었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충 쓰면 안 돼. 얘는 매우 중요한 거죠. 얘는 튀어야 돼요. 다만 유효한데 다만 이런 표현 지배인에 대해서도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남용했다는 것을 알았던 경우 영업주는 이를 입증해서 이걸 무효로 만들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남용에 관하여 검토한다라고 하고 이어지시면 되죠. 그렇죠? 자, 20번 보실까요? 상법 14조에 표현 지배인이 인정되기 위해 본점 또는 지점에 적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소의 실질을 갖춰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영업소 실질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표현 지배인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표현 지배인의 요건이면 존부신 아니야, 존부신. 그치? 외관의 존재에서 따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장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 어디가 영업소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 자, 요걸 보면은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여러분? 보험회사의 영업소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보험회사의 영업소. 걔가 어떤 사례입니까, 여러분?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야.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걸 좀 풀어 쓴 게, 그건 일단 써놓고요. 풀어 쓴 게 21번에 있어요. 판례는 지점이라고 불리긴 해. 우리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명칭이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점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본점의 지휘감독 아래 판매와 관련된 일정한 업무만을 보조적으로 처리한다. 독자적으로 뭘 결정해서 처리하는 게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표현 지배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맞는 지문이잖아. 왜 안 되냐? 왜 인정하지 않느냐? 자, 이런 애들은 영업소에 실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22번. 부분적 포괄전액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대해 표현 지배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뭐 기출은 하나만 적어놨지만 정말 수도 없이 나왔어요. 수도 없이.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여러분? 표현 대리가 적용되는 거야. 표현 대리. 그치? 하나 더 적어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그럼 표현 대리가 적용되면 어떻게, 상대방의 주관적인 요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선의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여야 된단 말이야. 상당한 이유. 응? 정당한 이유인가요? 정당한 이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기출을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어서 안 기출인가요? 다른 건?
기출이죠. 기출인데 뭐 변형됐거나 그런 거여서 원문 그대로 넣은 것만 기출 표현 좀 했고 좀 바꾼 거는 23번 다 나온 거예요. 다. 23번 건설회사 현장 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 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조 소정의 본점, 지점의 영업주인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이른바 표현 지배인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일단 현장 소장은 무조건 표현 지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칭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위에 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장이면은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라고 해서 이 건설 현장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한다. 요것만 하시는 분이야. 얘는 표현 지배인이 절대 안 돼. 절대. 자, 근데 뭐가 되느냐? 얘는 23번의 음형을 보시면은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분은. 자, 24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전산 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 보증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산 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래. 얘는 구매에 관련된 권한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급 보증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없겠죠. 본인의 이제 영업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있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줬다면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줬다면.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것도 이제 기출 지문인데 표현 지배인이든 또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이든 그 영업주의 수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없는데 어떻게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권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권을 하는 게 뭐 직접적인 위임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계약이나 선임 계약에 들어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수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얘는 일종의 대리인이에요, 여러분. 대리인. 근데 뭐 특정한 권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자, 25번 보겠습니다. 공동지배인의 선임이 등기된 경우 공동지배인 중 1인의 단독 거래는 무권 대리에 해당하므로 영업주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며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그렇죠. 자, 여러분 지배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지배인이라는 것도 등기사항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등기의 일반적 효력과 관련된 몇 조입니까? 37조 1항을 보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 취지로. 이걸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면 상대방이 선의라고 해도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공동 지배인을 나는 등기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혼자 했어. 그런 권한이 없는데 무권 대리죠? 무효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공동 대리임을 등기했잖아. 상대방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공시하게 되면 여러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등기사항이라고 한다면. 응? 자, 26. 근데 자, 지금 넘어가기 전에 근데 음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지 않는 한 전제 조건은 이거죠. 근데 다만 얘가 단독으로 권한 행사한 게 표현 지배인이 될 수는 있어. 아, 그러면 나는 책임을 지지. 근데 방금 한 얘기랑 좀 상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해설하는 학설이 뭐야? 2차 원설이에요. 외관 법리를 따질 때는 등기의 효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2차 원설이거든. 응? 아니, 외관 법리 조건이 뭐야? 요건이.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신뢰지. 표현적 명칭을 사용할 것.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것. 실제로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고 중과실이 없을 것. 여기 등기 얘기가 어디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표현 지배인을 따질 때는 표현 지배인, 표현 대표와 같은 외관 법리를 따질 때는 등기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이건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쓸 때는 답안은 어떻게 써야 돼요? 선택형 공부하고 있지만 일단 공동 지배인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겠지, 그렇지? 이게 등기상이라는 얘기도 써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선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맞다 라는 결론인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난 여기서 갑자기 이걸 따질 거야. 뭐를?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네가 그랬잖아. 2차 원설에 따라서 그렇다며. 그렇죠. 근데 2차 원설을 쓰면서 우리가 같이 써줘야 되는, 이것도 판례지만 같이 써줘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 공동 지배인의 경우에도 표현 지배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따지는 거임.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라는 거는 뭐고 그 요건이 어떻게 되고 충족이 되면 이런 효력이 있다. 제가 오늘 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안 당연해. 안 당연하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다퉜지. 이 얘기를 쓰고, 사실은 이거는 좀 그래. 이것도 뭐 꼭 써야 되는가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이 얘기를 썼다면.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 대리는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대리잖아, 대리. 그러니까 그 표현 지배인 요건 중에 표현적 명칭에 아예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상법 15조 소중에 영업의 특정한 종류, 특정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다. 요거는 될 수 있죠. 요거는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런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썼어. 그럼 표현 지배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고, 여러분? 표현 대리로 간다고. 표현 대리. 자, 27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뿐만이 아니라 지배인도 선임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지배인은 지배인이 선임할 수 없었지만 지배인이 아닌 상업 사용인은 지배인이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자, 그리고 선임과 종임이 등기사항이 아니야, 얘는. 누구와는 다르게? 지배인과는 다르게. 지배인 선임과 종임이 등기사항이라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 볼까요? 자, 상사회사 지점의 외무사원은 물건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상법 16조 소정에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회사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 대금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외무사원이라는 거야. 그렇죠? 외무사원.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에 해당하려면 이건 외관법리이기 때문에 점포 내에 계셔야 되거든요. 점포 내에. 우리 교재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배인 나오고, 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 나오고,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 나오는데 얘는 이 1, 2번과는 와의 결이 다른 애입니다. 그래서 점포 내에 있는 분이 계시면 내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권한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인으로 간주해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주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외무사원, 이건 판례잖아요. 외무사원은 점포 내에 계신 분이 아니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29번.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는 제3자의 선하기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뒤에 거랑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자기 거래 이런 것들은 효력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경업이나 겸직은 의무를 위반해도 그 거래나 겸직은 유효해. 일단 유효합니다. 그냥 무조건 유효한 거야.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데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데 영업주는 그 사용인에 대해서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없어. 왜냐? 시작을 어떻게 했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했거든요. 뒤에 나오는 설명은 개입권에 대한 설명이죠. 이 개입권에 대한 것은 경업거래 위반,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겸직의 경우에는 없어요. 요거 한 번만 잠깐만 제가 하나만 설명만 하나 더 할게요. 두 가지. 최판에서도 보셨을 텐데 자, 첫 번째는 자, 개입권 행사와 관련해서 경업을 한 거죠. 경업을 자,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업을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 사용인에게 바로 개입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랑도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자,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에 제일 자주 나오는 지문이 그 제3자에게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없고요. 이때에도 그 사용인, 뭐 또 이사면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첫 번째. 그 다음, 자. 이건 뒤에 가서 합시다. 영업량도 나올 때 할게요. 일단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해놓으세요. 응? 이게 잘 나와. 요 부분. 제3자에게 뭐 이득의 반환을 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사용인에게 그로 인한 이득, 그러니까 얘한테 돌려주고 네가 취한 이득의 반환을 얘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얘한테. 응? 자, 31번 보겠습니다. 상법은 17조에 따라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자,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사의 경우에는 동종 영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상업 사용인의 경우에는 동종 영업이 아닙니다. 제한이 안 돼 이걸로. 그냥 앞에 수식어가 없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종 영업으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 32번.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인 판매 부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회사는 판매 부장에 대하여 그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였더라도 판매 부장에게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이죠. 물론이고 개입권은 개입권이고 손배청구는 손배청구입니다.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꼭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 이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상호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상호 폐지 청구와 함께 손배 청구할 수 있느냐? 물론이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손배 청구가 다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안 틀릴 거죠, 그런 건? 자, 33번. 민법상 조합은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음형 보시면 회사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라는 명칭은 회사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우. 상인이 영위하는 하나의 단일 영업에 대해서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 단일 영업, 단일 상호인데 이 말을 바꾸면 안 단일 영업이야. 여러 개의 영업이면 여러 개의 상호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이 상인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가 아니어야 해요. 자, 왜 그러냐? 자, 오른쪽에 가시면 35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회사는 이렇게 외우세요. 회사는 언제나 단일상호예요. 회사는 언제나 단일상호. 자,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 상인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영업 개수에 따라 상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34번, 35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잘 나와. 매우 잘 나옵니다. 매우. 얘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앞에 이 세 가지 유형의 회사 기억해 두시고요. 설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설립할 때 가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의 가등기? 상호의 가등기. 그럼 다른 회사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설립할 때는 이 세 회사만 가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회사만. 37번에 보시면은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때도 뭐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6번과 같이 회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명합자가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한명합자가 포함돼. 36번은 요 세 회사만 되고 36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세 회사만 되고 그 중에 유한책임회사 있죠. 요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개정되면서 얘도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주식과 유한만 있었어요. 왜 그런지가 궁금하면 또 물어보시면 되죠. 질문을 통해서. 자, 38번.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자, 일단 끊어보고요. 중요한 단어 뭡니까? 부정 목적, 오인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손해 동그라미 치시고,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폐지 동그라미, 이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배 동그라미. 그렇죠? 요 상호 전용권이지 않습니까? 이 전용권의 법적 효과는 폐지 청구 및 손배 청구입니다. 폐지 청구 및 손배 청구. 자, 39번도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자, 인접한 행정구역 등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목적 추정이 안 됩니다. 동일행정구역만 가능해요. 동일행정구역. 자, 근데 동일행정구역인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타인이 등기한 상호입니다.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목적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 그러면 부정목적, 오인 가능성, 그리고 손해 염려잖아요. 세 가지가 요건이거든, 전용권이. 근데 내가 등기했어? 그러면 내가 등기한 상호를 우리 동네에서 얘가 쓰잖아? 그럼 부정목적 입증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손해의 염려도 입증을 안 해도 돼요. 오인 가능성만 입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는 등기하지 않아도 쓸 수 있지만 등기하게 되면 전용권이 강화되죠. 어떤 방식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아, 그럼 회사는 상호를 다 등기하는데 늘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개인 상인은 상호 등기가 필수가 아니니까. 자, 40번을 볼까요? 자, 갑은 07년부터 을지로 3가에서 아주 을지로가 엄청 핫하죠. 예, 한번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새벽에 와, 다 포장마차에서 그렇게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험 잘 보시고 편한 마음으로 가서 노가리에 소주 한잔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북경반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진 않았다.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상호권이 있죠. 자, 을은 08년부터 시점이 뒤졌죠.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개입하고 동일행정구역이고요. 북경반점을 자기 상호로 등기해서 영업을 계속해왔다. 자, 그렇다고 해서 등기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응? 얘가 등기했다고 이겨? 아니야. 먼저 쓴 사람이 침해를 받았잖아요. 상호권에.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 말소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등기하지 않아도 아까 그 세 개를 입증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등기 말소 청구권 줄쳐놓고 아까 봤던 전용권의 효과가 두 개지. 사용 폐지랑 손배 청구 두 개지 않습니까? 사용 폐지 청구권에 등기 말소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게 시험에 매우 잘 나와. 그 바로 밑에 지문에도 있는데 말소 청구권 일단 줄쳐놓고 밑에 지문은 22조에 대한 거군요. 이거는 아니네. 하여튼 자 상호 폐지에 등기 말소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거 이런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41번. 자, 등기상호의 경우 등기 배청력에 관한 상법 22조는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서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본다. 너무 유명한 지문이거든요. 너무 유명한 판례고 시험에 매우 잘 나와. 근데 우리가 40번까지 얘기한 거는 예에 대한 얘기는 예에 대한 얘기.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3조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상호 전용권에 대한 거고 누가 내 상호를 사용해 가지고 침해받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러분 법전의 22조를 봐봐. 22조는 얘보다 순서가 앞이잖아요. 얘는 23조 전에 나오는 얘기로 23조랑은 요건이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내가 먼저 등기를 한 경우에 누가 이렇게 등기를 하면 얘한테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요 22조는 등기를 선점한 자의 지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맞아떨어지려면 동일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 동일행정구역 동종영업 그리고 동일상호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22조는 동일상호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안 되냐? 유사하다는 것도 안 되고 똑같진 않은데 오인 가능하다는 것도 안 돼. 완전 똑같은 상호여야 됩니다. 동이 세 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모른다? 안 돼. 안 됩니다. 요거 등기의 말소를 서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으로 본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자, 42번. 상법 22조에 의해서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서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완전히 동일한 상호.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43번 보겠습니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있다. 자, 미등기 상호도 양도 가능합니다. 근데 자, 양도 등기는 또 해야 돼요. 양도 등기. 이거는 좀 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가 안 됐어.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관계 없는데 음형에 보시면은 미등기 상호도 양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양도했을 경우에 등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설만 있어. 야, 등기한 상호를 양도했을 때 등기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등기도 안 한 상호를 양도할 때 그걸 또 등기해야 되냐? 법조문에는 그 구별을 안 해놨습니다. 조문에 있어. 상호 양도에 보시면 등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대항 요건이죠. 자,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44번 때문인데 자, 상법 25조 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영업과 같이 붙어서 가거나 이 영업을 안 해야만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영업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영업 폐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영업과 함께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상호가 등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근데 양도할 수 있어. 근데 양도할 때는 양도 등기를 하래. 처음부터 등기가 안 된 걸 어떻게 등기하냐는 거지. 응?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그 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아무튼 상호 양도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하나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45분부터 명의대여자 책임인데 5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